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한양 육조거리, 그곳에는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건 취급을 받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그저 똥개라 불리는 사내. 그는 기워 입은 누더기 사이로 살갗이 다 드러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늘 지저분한 검댕을 묻히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쯧쯧 혀를 찾고 아이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놀려댔지만 그는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아이고 무섭네. 돌멩이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네. 하고 껑충껑충 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보 같은 행동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기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한양 대갓집들의 담벼락 아래를 기어다니며 버려진 종이 쪼가리를 줍거나 노비들이 내뱉는 짜증 섞인 뒷담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 줄 알았으나 그의 눈동자는 아주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광채를 띠며 들려오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 거대한 지도 위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바보 똥개가 감추고 있는 놀라운 정체와 앞으로 펼쳐질 가슴 뻥 뚫리는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똥개가 한양의 실세라 불리는 김판서의 집 앞마당까지 굴러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판서는 당시 세도 정치의 중심이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고 그 아들인 김도령 또한 아비의 권세를 믿고 저작거리 여인들을 겁탈하거나 장사꾼들의 돈을 갈취하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똥개는 김판서 댁 마당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아이고 여가 극락이네. 이 집 마당은 쌀밥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라며 침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분노한 김도령이 달려나와 똥개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놈이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이놈의 다리를 분질러 버려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똥개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묘한 자세로 몸을 비틀어 치명상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아이고 김도령님 나으리. 나으리 품속에 있는 그 예쁜 노란 종이가 나한테 오고 싶다는데요. 라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김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아침 지방 수령에게 받은 거액의 뇌물 장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도령은 당황하여 이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죽여라. 당장 죽여버려. 라고 악을 썼지만 똥개는 이미 마당 구석의 개구멍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멀어지는 똥개의 웃음소리는 분명 평소의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의 낮은 웃음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똥개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핏빛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궐에 몰아친 피해 숙청 현장에서 충신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사라진 세자 이환이 바로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무너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가장 밑바닥인 바보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영상 뒷부분에서는 이 바보 똥개가 어떻게 김판서 일가를 단 한 장의 종이로 파멸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름 돋는 천재적 지략이 하나둘씩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연 똥개가 김도령의 품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며
그가 지난 10년간 모아온 한양의 비밀 장부는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요? 이제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김판서의 별장. 화려한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고 이름난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실거립니다. 조선의 내노라 하는 세도가들이 모여 기름진 고기와 향기로운 술을 들이켜며 자신들의 배를 불릴 궁리만 하던 그때 정문이 경비들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담벼락을 타고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몸에 인분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희죽거리고 있는 똥개였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코를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고 김도령은 술상이 뒤집어지는 소리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김도령의 고함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지만 똥개는 비틀거리는 척하면서도 절묘하게 술상을 방패 삼아 하인들을 잡아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아이고 맛있는 냄새. 나도 고기 한 점만 주쇼 나으리. 라며 김판서의 바로 앞까지 기어갔습니다. 김판서는 서늘한 눈빛으로 똥개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똥개가 흘린 콧노래가 김판서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사라진 세자가 즐겨 듣던 금지된 궁중 연례악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김판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똥개는 김판서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편 꽃향기가 참으로 진동을 하는구려 대감. 바보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남장을 한 채 김판서 댁의 잔심부름꾼으로 잠입한 여인 설화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환의 가문과 함께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던 영의정 가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가족의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숨기고 김판서의 치부를 캐내기 위해 도끼를 품고 살아온 세월이 10수년이었습니다. 설화는 저 바보 똥개가 단순한 미친놈이 아님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오물 속에 가려진 그의 눈빛이 어릴 적 자신이 연모하며 따랐던 세자 저하의 총기 어린 눈동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의 몽둥이질이 시작되려던 찰나 설화는 짐짓 술 항아리를 깨뜨리며 소동을 키워 똥개가 도망칠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똥개의 뒤를 설화가 소리 없이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숲속 똥개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뒤쫓아온 남장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의 앞에 섰을 때 이화는 서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뒤를 밟는 자가. 그 위험 있는 목소리에 설화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고 설화의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화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자 시절 정혼자였던 그녀에게 직접 선물했던 증표였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으로 헤어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인이 남장을 한 채 복수의 칼을 품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화는 반가움보다 먼저 서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나를 아는 척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벌일 일은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다. 여인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러나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하가 바보로 사신 세월만큼 저 또한 매일 밤 칼을 갈았습니다. 이 복수의 끝이 죽음이라 해도 이번에는 저하의 뒤가 아니라 곁에 서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어있던 연심이 복수라는 거대한 불꽃 앞에서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김판서의 아편 밀매 현장을 어떻게 급습할까요? 그리고 이화는 설화를 진정한 중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될까요? 이제 동지에서 연인으로 그리고 조선의 주인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목숨 건 행보가 가속화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해안의 어느 이름 모를 포구. 파도 소리만이 고요를 깨는 이곳에 청나라 거대 상단의 배 한 척이 은밀하게 닻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린 덩치 큰 사내들은 상자 수십 개를 조심스레 무트로 옮겼고 그 앞에는 김판서가 보낸 신복들과 정의 살수들이 칼자루를 꽉 쥔 채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조선의 근간을 흔들 아편이 가득했고 그 대가로 넘겨질 것은 굶주린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린 쌀 수천 가마니의 교환권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갯벌 쪽에서 기괴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입속에 쏙 들어와라. 넉마를 걸친 거지들과 앞서 똥개라 불리던 이환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남장 차림의 설화가 비틀거리며 나타난 것입니다. 살수들이 칼을 뽑아들며 위협했지만 이환은 오히려 아이고 무서워라. 저 쇠막대기로 나를 때리려나 보네. 라며 엉덩방아를 찍고는 갯벌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기에 살수들은 방심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런 미친놈들을 봤나. 야, 저놈들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그것은 이환이 설계한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이환이 갯벌에서 구르며 던진 흙덩이들은 사실 박 노인이 특수 제작한 연막탄이었고 그가 헛소리처럼 내뱉은 가사들은 매복해 있던 거지 군단에게 내리는 공격 신호였습니다. 달이 숨는다. 이환의 외침과 동시에 연막이 터지며 포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보처럼 흐느적거리던 이환의 몸놀림은 돌연 살기를 띤 매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살수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는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김판서의 신복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설화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들어 아편 상자를 지키던 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남자의 옷을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에는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는 서슬 퍼런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던 중 한 살수가 설화의 뒤를 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환이 몸을 날려 설화를 감싸 안으며 대신 어깨에 칼을 맞았습니다. 붉은 피가 그의 누더기를 적셨지만 이환은 오히려 설화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다치지 마라. 너까지 잃으면 내가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뜨거운 감정이 오갔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전장 한복판에서 피어난 진한 연심이었습니다. 설화는 이환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이환과 등을 맞댄 채 남은 적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결국 포구에 모였던 김판서의 수하들은 전멸하거나 도주했고 거대한 아편 상자들은 이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환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개의치 않고 압수한 장부와 아편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 판서의 목줄을 쥘 모든 증거가 모였다. 내일 아침 한양 저잣거리에 이 아편을 모두 불태우고 그 진실을 벽보로 붙이거라. 그는 단순히 복수만을 생각하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제목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도망친 신복 하나가 김 판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김 판서는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되어 더욱 잔혹한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과연 이환과 설화는 이 치명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대궐로 입성할까요? 그리고 부상을 당한 이환을 간호하며 설화가 보여줄 애틋한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제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구에서의 사투를 마친 뒤 이환과 설화는 겨우 몸을 피해 도성 귀퉁이의 낡은 폐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이환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와 누더기 옷을 적셨고 평소의 장난기 어린 눈빛은 간데없이 창백해진 안색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겉옷을 벗겨내고 정성껏 챙겨온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환의 몸에는 지난 20년간 바보로 살며 맞았던 무수한 매질의 흉터와 칼자국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이환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저하, 어찌 이리도 모진 세월을 견디셨습니까? 소첩이 조금만 더 빨리 저하를 찾았더라면. 그녀의 울먹임에 이환은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투박하고 거친 손을 들어 설화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 상처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백성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멍에일 뿐이다. 너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내 20년의 한은 이미 다 풀렸다. 그날 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두운 폐가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20년 전 끊어졌던 연을 다시 이었습니다. 이환은 설화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고 설화 또한 남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직 한 남자만을 연모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그에게 기댔습니다. 비록 내일이면 다시 목숨을 건 전쟁터로 나가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진한 사랑의 확인이 오갔습니다. 이환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잡고 너를 내 곁에 가장 높은 곳에 앉히겠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한양 저잣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판서가 청나라 상단과의 거래가 수포로 돌아간 것에 분노하여 자신의 사병들과 관아의 포졸들을 총동원해 도성 내 모든 거지와 바보들을 잡아들이라는 서슬 펄언명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어깨에 자창칼에 찔린 상처에 있는 바보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현상금 1000냥을 걸겠다는 벽보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김 판서는 똥개라는 작자가 단순한 미친놈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을 망가뜨리고 아편 상자를 가로챈 배후에 분명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 중심에 있는 똥개의 목을 치기 위해 한양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잣거리에서는 무고한 거지들이 끌려가 매질을 당했고 똥개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빗발치며 수사망은 점점 폐가 근처까지 좁혀져 왔습니다. 이환은 아직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포졸들의 함성과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벽에 붙여둔 지도를 날카롭게 훑쳤습니다. 김 판서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관아의 힘까지 사적으로 끌어다 썼으니 이제 왕실의 법도가 그를 심판할 명분이 완벽해졌다. 설화는 이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 시선을 끌 테니 저하는 대궐로 향하십시오. 하지만 이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바보 이무명이 아니라 조선의 세자 이환으로 당당히 정문을 통과할 것이다. 김 판서가 내건 현상금 1000냥. 그 돈을 내가 직접 받으러 가야겠다. 과연 이환은 어떤 기막힌 지략으로 이 포위망을 뚫고 대궐의 임금 앞에 설까요? 그리고 김 판서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 설화와 이환의 사랑은 무사히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복수의 종착역인 대궐을 향한 최후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포졸들의 거친 함성과 개 짖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어깨에 칼자국이 있는 바보를 잡아오면 1000냥을 주겠다는 방이 붙기 무섭게 눈에 불을 켠 사내들이 골목마다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오물투성이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깨에 상처를 숨기지도 않은 채 손에 쥔 닭다리를 뜯으며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1000냥이 누구 이름이냐? 나 여기 있다. 나 잡아봐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몽둥이질을 하려 했으나 사내는 오히려 그들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엄살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감옥 가면 밥 주나요? 결국 포박당한 사내는 김 판서의 사가로 압송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사내는 길가의 핀 꽃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곁에서 구경꾼으로 위장해 그를 지켜보던 설화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이환이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판을 뒤흔들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판서의 집무실 화려한 비단 방석에 앉아있던 김 판서는 끌려온 바보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놈이 내 아편을 가로채고 감히 내 앞마당에서 헛소리를 짓거렸던 그 똥개냐? 김 판서가 다가와 똥개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었을 때였습니다. 똥개는 침을 흘리며 웃다가 찰나의 순간 눈빛을 바꿨습니다. 대감 남의 물건을 탐내면 벌을 받는다더니 제 발로 저승사자를 부르셨구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환은 근육의 반동만으로 몸을 뒤틀어 포승줄을 끊어냈습니다. 미리 소매 속에 숨겨뒀던 설화의 단검이 김 판서의 목줄기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주변의 살수들이 칼을 뽑았지만 이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 놈들이 모시는 주인의 목숨이 이 종이장보다 얇으니. 김 판서는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집무실 뒤편의 병풍이 서서히 걷히며 육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내 아우의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끈질긴 목숨이로다. 병풍 뒤에서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현재의 국왕을 보필하며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대군, 즉 이환의 숙부였습니다. 김 판서는 그저 대군의 수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대군은 서늘한 눈으로 조카인 이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 흉내를 내며 20년을 버틴 것은 가상하나 여기까지가 내 운명의 끝이다. 지금 대궐은 이미 내가 장악했고 임금 또한 시름시름 앓고 계시니 말이다. 이환은 숙부의 등장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끝을 김 판서의 목에 더 깊이 밀어넣으며 대꾸했습니다.
숙부님,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숙부님이 대궐을 장악하셨다 하나 저잣거리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이 바보 똥개가 다 가졌습니다. 그 순간 담장 밖에서 수천 명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노인과 설화가 미리 포섭해둔 거지들과 굶주린 백성들이 김판서의 집을 에워싸고 아편 장사꾼 김판서를 처단하라 며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심의 파도가 담장을 넘으려 할 때 이화는 대군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죽으면 한양은 불바다가 될 것이요. 제가 살아서 대궐로 가면 숙부님의 죄상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선택하시지요. 대군의 안색이 굳어졌고 집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화는 이 거대한 배후 세력을 뚫고 병석에 누운 부왕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화는 백성들의 분노를 방패 삼아 이환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을까요? 김판서의 집무실 안 대군의 서늘한 비웃음이 공기를 가를 때 이환은 품속에서 비단에 쌓인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눈에 보아도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세였습니다. 대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였습니다. 내 놈이 어찌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대군이 소리를 질렀으나 이화는 여유롭게 국세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숙부님이 대궐을 장악하셨다 믿으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이 도장은 바보 똥개의 구걸 깡통 속에 들어있었지요. 이것이 없으면 숙부님이 내리는 어떤 명도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것은 정교하게 깎아 만든 위조본이었으나 20년간 바보로 살며 김판서 일가의 비밀 창고를 제 집 드나들 듯 했던 이환의 지략이 만들어낸 최고의 미끼였습니다. 당황한 대군이 살수들에게 손짓하려는 찰나 담장 밖에서 들려오던 백성들의 함성이 천둥소리처럼 거세졌습니다. 아편쟁이 김판서를 끌어내라. 세자 저하를 모셔라. 그 목소리의 중심에는 남장을 벗어 던지고 눈부시게 흰 소복 차림으로 나타난 설화가 있었습니다. 설화는 김판서의 집 앞을 가로막은 관아의 포졸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거 영의정 가문의 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지키느냐? 백성의 피를 빠는 역적의 사병이냐? 아니면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관군이냐? 지금 저 안에 계신 분은 20년 전 사라진 이 나라의 정통 후계자 세자 저하이시다. 설화의 서슬 퍼런 외침에 포졸들의 칼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 살던 백성들은 설화의 용기에 힘을 얻어 김판서의 대문을 부수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집무실의 문이 박살나며 백성들이 들이닥치자 대군은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화는 혼란을 틈타 김판서의 멱살을 잡고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바보 똥개가 누구인지. 이환이 누더기를 찢어발기자 그 안에서 금실로 수놓아진 낡은 세자의 저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견뎌낸 왕자의 귀환의 장례는 숙연해졌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환호성은 대궐의 담장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이화는 무릎 꿇은 설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눈동자 앞에서 이화는 설화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남의 옷은 입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순간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진한 연정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대궐 쪽을 응시했습니다. 숙부가 궁으로 도망쳤다. 이제 남은 것은 병석에 계신 아바마마를 뵙고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다. 이화는 백성들을 방패 삼아 그리고 설화를 곁에 세우고 당당히 대궐 정문인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김판서의 집에서 압수한 수만 양의 뒷돈과 아편 장부를 수레에 싣고 가는 그 길은 왕자의 귀환식이자 역적들을 향한 장례 행진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대궐 안에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는 대군은 어떤 덫을 놓고 기다릴까요? 그리고 이화는 병든 왕을 대신해 진정한 군주로서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제 조선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대궐 전투가 시작됩니다. 광화문 앞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성벽 위에는 대군이 매복시킨 수백 명의 궁수가 시위를 팽팽히 당긴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는 넉마를 걸친 이환이 단신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수천 명의 백성이 횃불을 든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성벽 위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은 왕실을 참칭하는 미친 바보다. 당장 화살을 퍼부어라. 저놈을 죽이는 자에게 판서 자리를 주겠다. 하지만 궁수들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사내는 방금 전까지 저잣거리에서 같이 웃고 울던 똥개였고 그 뒤에 서 있는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부모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군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바보의 말투가 아닌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사자후를 내뱉었습니다. 성벽 위의 군사들아,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의 화살촉이 향한 곳은 역적의 가슴이냐, 아니면 이 나라의 정통세자냐? 내가 20년을 바보로 산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희 같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저 정당치 못한 권력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위함이었다. 이환의 목소리가 성벽을 타고 대궐 안까지 울려 퍼지자 궁수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저 눈빛을 보게. 저건 바보의 눈이 아니야. 군사들이 하나둘씩 활을 내리기 시작하자 분노한 대군이 직접 활을 빼서 이환을 겨누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궐 뒷담화와 비밀 통로를 훤히 꿰고 있던 설화가 나인으로 변장한 채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포섭해둔 내관들과 함께 병석에 누워 독에 중독되어 가던 임금을 구출해냈습니다. 설화는 임금을 부축해 성벽 위 대군의 바로 뒤편에 나타났습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설화의 맑고 강단 있는 목소리에 대군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췌하지만 안광만은 살아있는 임금이 대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꾸짖었습니다. 역적 이여대군의 이름는 들으라. 내 아들 환희가 살아 돌아왔거늘 내 놈이 감히 천륜을 어기고 왕위를 탐하느냐. 임금의 등장은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성벽 위 군사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굳게 닫혀있던 광화문 빗장이 안쪽에서 스르르 풀리며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화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성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옆에는 임금을 무사히 모시고 내려온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이화는 수천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생했다, 설화야. 이제부터는 숨어 지내던 폐가가 아니라 이 대궐이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설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환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군은 그 자리에서 포박당에 끌려갔고
김판서의 가문은 멸문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바보 세자 저하 만세.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오셨다. 이화는 화려한 골룡포 대신 여전히 피 묻은 누더기를 입은 채 백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지배자가 아닌 백성의 아픔을 몸소 겪은 군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대궐 지하 깊숙한 곳에는 대군이 마지막 발악으로 설치해둔 거대한 폭약 장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환과 설화는 이 마지막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진정한 태평성대를 열어갈까요? 그리고 누더기를 벗고 왕의 자리에 오를 이환이 설화에게 건넬 진심 어린 프러포즈는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이제 대궐의 모든 어둠을 걷어낼 마지막 심판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대군이 끌려가며 내뱉은 비릿한 웃음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왕좌라면 누구도 앉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궐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육중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군이 도주 경로를 확보하며 미리 매설해둔 화약에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근정전 뒤편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고 뜨거운 불길이 대궐의 석가래를 타고 뱀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이제 막 대궐에 발을 들인 군사들도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편전 지하 창고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의 기틀이자 백성들의 토지 문서를 기록한 양안과 국가의 기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타버린다면 김판서 같은 탐관 오리들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땅을 되찾아줄 근거가 영영 사라지게 될 판이었습니다. 저하, 안 됩니다. 불길이 너무 거셉니다. 박 노인이 만류했지만 이화는 젖은 멍석을 뒤집어 쓴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가문이 멸문당할 때 지켜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 손으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연기가 폐를 찔러오고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그을렸지만 이화는 무너지는 대들보 사이를 누비며 상자들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거대한 기둥 하나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이환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비단천 하나가 이환의 허리를 감싸 낚아챘습니다. 남장을 벗고 눈부신 소복 차림이었던 설화가 다시금 검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무너지는 잔해 속에서 이환을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저하, 백성들에게는 종이 쪼가리보다 살아있는 저하가 더 필요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설화는 타오르는 불길을 가로지르며 이환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에도 불이 붙었지만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환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신히 불타는 전각을 빠져나온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편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화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 끝까지 챙겨 나온 마지막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부왕의 친필 밀서와 설화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복권 서류였습니다. 이화는 검댕이 묻은 설화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또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이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대궐을 가득 메웠던 공포는 두 사람의 애틋한 포옹 앞에서 고요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을 보며 기적이라도 본 듯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역적들은 처단되었고 불길은 진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잿더미가 된 대궐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돌아온 이 바보 왕자가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여인에게 가장 화려한 꽃가마를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화는 어떻게 조선을 개혁하여 태평성대를 열어갈까요? 그리고 신분을 초월해 중전의 자리에 오를 설화와의 마지막 혼례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모든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의 찬란한 결말, 최후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대궐터에 새살이 돋듯 조선의 조정은 빠르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역적 대군과 그 수하였던 김판서 일가는 북방의 척박한 땅으로 귀향을 떠났고 그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모았던 만석의 곡식과 수만 양의 뒷돈은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이화는 왕위에 오르는 즉시 파격적인 전교를 내렸습니다. 나 또한 저잣거리에서 굶주림을 보았고 바보라 손가락질 받으며 매질을 당해본 몸이다. 이제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대궐의 권세가가 아닌 들판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는 김판서에게 압수한 재산을 모두 풀어 전국의 빈민들에게 나눠주었고 아편에 찌들었던 포구는 다시 활기찬 무역의 거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세금에 허덕이지 않았고 관가 앞을 지날 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똥개가 아닌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성군이라 칭송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환에게는 아직 완수하지 못한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곁에서 칼을 들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여인, 설화의 신분을 복권시키고 그녀를 정식으로 국모의 자리에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가문이 영모로 몰려 노비로 팔려가고 남장을 한 채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했던 설화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환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양 전체가 오색 비단으로 물든 날 장엄한 중전 책봉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남루한 도포를 벗고 눈부시게 화려한 저기를 입은 설화가 가마에서 내리자 백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가에 엎드려 환호했습니다. 남장 여인 설화 마마 아니 조선의 중전 마마 만세. 설화는 떨리는 걸음으로 대궐 안으로 들어섰고 그 끝에는 용포를 입은 이환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환은 수많은 신료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설화의 손을 잡고 옥좌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내 20년 바보 생활 중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다시 만난 것이다.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과 함께하는 태평성대를 꿈꾸자꾸나. 이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화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 옛날 폐가에서 나누었던 진한 입맞춤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의 서약이 궁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환은 문득 용포를 벗고 예전의 낡은 누더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만백성의 어버이가 되었으나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 보았던 그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달을 보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사내가 세상을 바꿨으니 이제는 세상 모든 바보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리라.
조선 역사상 가장 기막힌 반전 드라마였던 바보 왕자의 귀환은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의 지략과 한 여인을 끝까지 지켜낸 지독한 사랑 이야기는 훗날 민초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얼간이었으나 속으로는 천하를 품었던 사내. 그의 통쾌한 역전극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바보 왕자의 기막힌 역전극은 여기까지입니다. 누더기를 벗고 진정한 군주가 된 이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따뜻하고 통쾌한 사연을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반전과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빛 지혜가 가득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